우리의 뇌, 특히 그 생각과 감각을 주관하는 대뇌 겉질을요, 6층짜리 아파트 건물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 비유 아주 좋은데요? 각 층마다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 사는 입주민, 그러니까 뉴런들의 역할도 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신경해부 생리학 자료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대뇌 겉질이라는 건물의 설계도,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의 기능 지도까지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찾아내서 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고 처리하고 또 명령을 내리는지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그 아파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오늘 탐험할 건물하고 그 아래 지하 배선을 먼저 구분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건물과 지하 배선이요. 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대뇌 겉질은 뇌 표면을 덮고 있는 회색질, 그러니까 뉴런의 몸체들이 모여있는 건물 자체고요. 네네. 그 바로 아래에 하얀색의 백질이 있는데 이건 뭐랄까, 뉴런들이 뻗은 통신 케이블, 축삭 다발들이 모여서 뇌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 배선망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회색질? 배선이 백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룰 6층 구조는 뇌의 한 90%를 차지하는 새것질, 심피질에 해당하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처럼 좀 더 오래된 구역은 3층에서 5층 구조로 약간 다르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6층짜리 아파트의 비밀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기억하면 편하다고 들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내부 소통, 아래로 내려갈수록 외부로 출력한다. 네, 그게 핵심 원칙 중 하나죠. 자, 그럼 1층부터 가볼까요? 1층, 분자층. 이건 아파트 옥상 통신망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옥상 통신망이요? 네, 세포는 거의 없고 주로 신경섬유들이 수평으로 쫙 깔려서 뇌 표면의 여러 신호들을 통합하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2층, 바깥 알갱이층은 이웃집과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집과의 소통. 네, 이름처럼 작은 알갱이 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주로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근처 겉질 영역들이랑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3층은 바깥 피라미드층. 여긴 장거리 통신실이군요. 맞습니다. 이름처럼 피라미드 모양의 큰 뉴런들이 다른 뇌반구나 뇌의 다른 겉질 영역으로 정보를 멀리 보내는 중요한 출력 역할을 하고요. 잠깐만요. 그럼 1, 2, 3층은 주로 뇌 내부의 다른 영역들이랑 소통하는 일종의 내부 통신망 역할이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옥상에서 신호 받고 이웃과 소통하고 멀리 다른 건물에 메시지 보내고요. 그럼 드디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정보가 도착한다는 그곳 4층으로 가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4층, 안쪽 알갱이층은 이 건물의 중앙 우편물 수령실이에요. 중앙 우편물 수령실? 네, 우리 뇌에는 시상이라는 감각정보 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눈, 귀, 피부, 온몸에서 들어온 거의 모든 감각 정보가 일단 이 시상에 모였다가 대뇌 겉질로 배송되는데요. 그 모든 우편물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4층입니다. 아, 모든 정보의 시작이 4층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각이나 촉각처럼 아주 정밀한 감각 정보를 다루는 뇌 영역일수록 이 4층 우편물 수령실이 훨씬 더 크고 두껍게 발달해 있습니다. 아하, 임덕의 관민이 4층이었다면 이제 출력이 중요해지겠네요. 5층, 안쪽 피라미드층. 저는 이곳을 명령 하달 및 택배 발송실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하하,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뇌가 몸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릴 때 그 신호가 나가는 핵심 통로가 바로 여기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1차 운동 겉질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세포, 배치세포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건 마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부서장처럼 뇌줄기나 척수로 직접 운동 신호를 쏘아보낸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이 핵심 출력부죠. 그리고 마지막 6층, 다형층은 피드백 및 관리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드백 팀이요? 네, 이곳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4층으로 정보를 보내줬던 그 시상으로 다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편물을 잘 받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다음 입력은 이렇게 조절해달라는 식의 피드백을 보내는 거죠. 와, 이걸 통해서 뇌가 받는 정보의 양과 질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외부 정보는 4층으로 들어오고 외부로 나가는 명령은 5층에서 나간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감각을 주로 받는 뇌 영역과
운동 명령을 주로 내리는 뇌 영역은 이 아파트 층의 구조 자체가 다르게 생겼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구조와 기능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감각을 주로 다루는 감각 겉질은 입력, 그러니까 4층이 중요하니까 4층이 유독 두껍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알갱이가 꽉 찬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과립형 피질이라고 불러요. 과립형. 알갱이가 많아서. 네, 반대로 운동을 주로 담당하는 운동 겉질은 출력이 중요하겠죠? 5층이요? 그렇죠. 5층이 훨씬 두껍고 상대적으로 4층은 얇습니다. 그래서 무과립형 피질이라고 하죠. 알갱이가 없다. 결국 뇌의 기본 정보 처리 회로는 시상에서 4층으로 입력, 2, 3층에서 내부 처리 및 전파, 그리고 5, 6층에서 외부로 출력하고 시상을 조절, 이 흐름으로 요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건물의 설계도는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 속의 도시들을 탐험할 차례인데 이 지도가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을 것만 같아요. 하하, 그렇죠. 혹시 이 거대한 도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원칙이나 가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복잡한 지도를 볼 땐 기준이 필요하죠. 뇌의 기능 지도를 이해하는 3단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3단계요? 첫째는 1차 영역입니다. 여긴 원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을 느끼거나 근육을 움직이라는 기본적인 명령을 내리는 곳이죠. 네. 둘째는 연합 영역. 1차 영역에서 받은 정보를 해석하고 다른 감각과 통합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를 파악하면서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과 계획.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고차 영역, 대표적으로 전전두피질 같은 곳인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뇌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는 처리, 연합은 해석, 고차는 결정. 좋네요. 그럼 이 틀에 맞춰서 주요 도시들을 하나씩 둘러보죠. 먼저 운동도시.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운동도시의 핵심은 1차 운동피질, M1입니다. 우리 몸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조종관 역할을 하죠.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듯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처럼 아주 정교한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네. 그 바로 앞에는 운동압 영역이라는 계획 부서가 있어요. 계획 부서요? 네, 예를 들어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할 때 눈으로 본 공의 궤적에 맞춰서 팔을 어떻게 뻗고 몸의 자세를 어떻게 잡을지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 단서에 맞춰 움직임을 계획하는 거죠. 그럼 자료에 나오는 보조 운동 영역, SMA는 운동압 영역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네요. 네. 그 둘이 하는 역할이 미묘하게 다르죠. 제 생각에 운동압 영역이 외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한다면 보조 운동 영역은 내 머릿속에 이미 저장된 숙련된 동작 순서를 꺼내 쓰는 것 같아요. 뭐랄까? 운전할 때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자연스럽게 밟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조 운동 영역은 바로 그런 숙련된 기술자 역할을 합니다. 아하. 외부 단서보다는 내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일 때 활성화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밴 운전 기술 혹은 악보 없이 기억에 의존해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순서가 정해진 복잡한 동작, 그리고 양손을 협응해서 사용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전두엽 가장 앞쪽에 전전두피질, PFC는 뇌의 총감독이자 브레이크입니다. 총감독이자 브레이크. 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걸 하면 안 돼 라며 불필요한 충동은 억제하는 최고 사령부죠. 몸을 움직이는 조종관과 계획 부서가 이마 쪽에 있다면 그 움직임을 유발하는 감각,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는 센서는 어디에 있나요? 왠지 그 조종관 바로 뒤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곳 운동피질 바로 뒤 머리 위쪽 두정엽에 감각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1차 최성 감각 피질 S1으로 촉각, 통증, 온도 같은 감각 정보들이 모여서요. 내 오른손 검지 끝이 차갑고 뾰족하게 느껴지는구나처럼 어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에 체성 감각 연합 피질은 이 정보들을 통합해서 의미를 부여하죠.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더듬기만 해도 이게 열쇠인지 동전인지 알아맞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이 연합피질이 촉각으로 느껴지는 여러 감각 정보, 그러니까 형태, 질감, 온도 같은 걸 통합해서 이것은 열쇠다라고 인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공간상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지도, 즉 신체 도식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각과 청각,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언어 기능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 시각은 뒤통수에 있는 후두엽, 청각은 귀 옆에 칡두엽이 담당하네요. 네, 각각 1차 시각 피질과 1차 청각 피질이 있어서 기본적인 시각 정보, 선이나 각도, 움직임 같은 것과 소리 정보, 음의 높낮이나 크기 같은 걸 처리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시각 연합피질의 두 가지 경로입니다. 두 가지 경로요. 1차 시각피질에서 처리된 정보는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전달되는데 하나는 아래쪽 칡두엽으로 향하는 무엇 경로입니다. 무엇 경로, what. 네, 저것이 사과다, 저 사람은 내 친구다처럼 대상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역할을 해죠. 다른 하나는 위쪽 두정엽으로 향하는 어디 경로입니다. 저 사과가 내 손에서 30cm 앞에 있다처럼 대상의 위치나 움직임 같은 공간 정보를 파악합니다. 무엇과 어디를 처리하는 길이 나뉘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경로 중 하나만 손상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데 그게 사과인지는 못 알아보거나 혹은 반대로 사과인지는 알겠는데 손을 뻗어 잡지는 못하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요. 실제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신경학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뇌가 기능을 정교하게 분업하고 있다는 증거죠. 와,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는 언어 중추가 좌반구에 있는데 여기서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스타 플레이어. 하나는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입니다. 여긴 스피커 역할을 해요. 스피커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문법에 맞춰서 입과 혀를 움직여 소리로 만들어내는, 즉 말하기 계획을 담당합니다. 아, 가끔 피곤할 때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맴도는데 입으로는 다른 단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제 뇌의 브로카 영역, 그 스피커가 잠시 파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하,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타 플레이어는 측두엽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베르니케 영역? 여긴 번역기 또는 사전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활골다발이라는 신경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언어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말은 더듬어도 이해는 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유창하게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의미가 없는 말을 하게 되죠. 와, 정말 뇌 안에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도시들이 정교하게 자리 잡고 있네요. 여기서 당신을 더 놀라게 할 만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뭔가요? 바로 호문쿨루스 아닌 개념입니다. 호문쿨루스요? 1차 운동피질과 1차 감각피질에 우리 몸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게 좀 기괴한 모습입니다. 머리가 아래쪽에 발이 위쪽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형태죠. 거꾸로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지도의 면적이 실제 신체 비율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 비율이 다르다고요? 네. 기능의 정교함과 민감도에 따라 면적이 할당돼요. 그래서 정교한 움직임을 하는 손가락이나 미세한 감각을 느끼고 복잡한 발음을 하는 입술 같은 부위가 뇌 지도에서는 유난히 거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 몸은 작은데 손과 얼굴만 엄청나게 큰 난쟁이. 그게 바로 우리 뇌 속의 나의 모습인 셈이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뇌가 우리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군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대뇌 겉질은 외부 정보는 4층으로 받고 외부 명령은 5층으로 내보내는 6층짜리 정교한 건물과 같았고요. 네. 동시에 운동, 감각, 시각, 언어 등 고도로 전문화된 도시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네, 오늘 탐구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압축하며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요. 첫째, 국소화와 네트워크입니다. 브로카 영역처럼 특정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복잡한 기능은 여러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둘째, 반대쪽 지배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운동과 감각은 뇌의 반대쪽에서 처리합니다. 오른손을 움직이는 명령은 왼쪽 뇌에서 나오는 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가소성,
플라스티시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뇌의 지도는 평생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 자료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이 훈련을 하거나 혹은 뇌 손상을 입은 후에 재활을 하면 이 지도는 끊임없이 재조직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경험과 노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뇌 지도는 훈련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1년 동안 바이올린 연주처럼 손을 아주 정교하게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면 당신의 뇌 지도에서 손이 차지하는 영역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재편될까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당신의 뇌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는 경험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